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5번 시간에는 일본의 오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외국의 출몰로 점차 어려운 방향으로 가자 조선으로서는 고려 말의 외국 폐해를 알고 있는지라 무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 대한 정책을 달래는 유화 정책으로 변경을 하죠. 어디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는 외국들을 아직 통일되지 않은 일본의 국내 사정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여 지방 호족들을 통해서 외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맨 처음 대마도 지방 호족 그 사람들은 다이묘라 하지요. 에게 벼슬을 주면서 조일 간의 무역을 포함한 모든 벼슬권을 주면서 삼포를 개항을 합니다. 세 군데를. 먼저 지금 제포, 지금의 진해 대덕동입니다. 부산포, 부산 동구 초랑동 용두산 일원입니다. 그때는 용두산까지가 초랑동이었습니다. 울산 연포, 그게 울산 연포동입니다. 이 세 군데로 와서 살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외관을 조선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개설해 줍니다. 처음에는 여부들이 또 통제가 됐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하다가 대마도가 외국 전체를 통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것이 앉으면 눕고 싶고 또 누우면 자고 싶다고 처음에는 외관 주변에 외임 마을로 정해놓은 곳에서 통제가 되는 듯 하다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나라 사이에 주로 거래된 물품은 조선에서는 면포, 면, 비담, 불경 등이 건너갔고 일본에서는 구리, 은, 소목 등에서 소목이라는 건 뭐냐면 붉은 염색을 하는 데 쓰는 나무 조각입니다. 건너왔습니다. 이 무역은 대마도나 조선의 무역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죠.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할 때 100건에 60명을 주고 사가 와가지고는 일본에 팔 때는 2.7배인 160명에 팔았습니다. 또 조선으로서는 중국에 홍삼이나 은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통화 기준을 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은이 필요했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통화를 금본위제로 하지 않습니까? 금본위제로 하면서 취급기관을 은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본이니까 금행이라 해야 맞는데 중국이 그 당시에 은본위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은행입니다. 또 조선은 구리가 절대적으로 모자랐고 필요했습니다. 화폐, 엽전 만드고 활자, 금속 활자 만드는데 그 다음에 무기, 총통, 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소용됐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가 공존의 상태가 계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규수 지역을 비롯한 일본 서쪽 지역이 외구들도 똑같은 대마도하고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니 이를 대마도가 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조선은 여타 다른 세력들도 똑같은 권한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야마구치의 오지 가문인데요. 일본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쪽 지방은 교토 정부의 세력이 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지방 이 호족들에게, 다이묘들에게 통신부라는 임금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호족에게 주고 반은 조선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이 있으면은 이거를 요렇게 반을 자릅니다. 요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조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힌 문서를 그쪽에서 찍어 오면은 여기서 대조를 해보면은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 도장이 찍힌 문서만 인정을 하고 거래도 하고 통행도 시켰습니다. 점점 입국하는 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때 기록에 보면은 외관 주변의 그 외인 마을을 그들이 낙토라고 했으니까 살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정착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밖으로 못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외인들이 변장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밀무역, 각종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범죄, 시험제 국가기밀까지 훔쳐가고, 또 주변의 조선인들도 그 일본 시장에 돈이 돌아가니까, 주변 시장에 돈이 돌아가니까 몰래 그 외인 마을에 들어가서 노름, 또 매춘하는 여자, 통제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원래 그 지하 경제라는 것은 좋은 곳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외인 마을 주변에 성을 샀습니다. 성을 사고는 통제를 하고, 바다는 또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말목을 받고, 쇠사슬을 이렇게 쳐가지고는 딱 정해진 뱃길로만 다니게 통제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 외인들이 불만을 품고 난동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 그 제포를 관할하던 웅천읍과 병령을 대마도에서 5,000병력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난동을 피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포연안입니다. 조선은 결국 병력을 보내서 이들을 제압을 하고 전부 쫓아버리고는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가다가 그 후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조선은 당정이 심했던 데라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또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국수를 전달하는 대마도가 여기서 가는 국수는 위조를 해가지고 교토로 보내고, 또 오는 국수는 위조를 해서 조선으로 보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양쪽 다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니까 건네가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려 때와 다른 점이, 그때는 이미 일본이 통일이 됐고, 또 심욱이 조총으로 무장을 했고, 100년의 전쟁으로 실진 경험이 풍부한 그야말로 옛날 외국 아니었거든요. 또 이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 불행히도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항해 원조를 하면서 중국에 맨 처음 이해송이 5만 군대가 오지요. 어찌됐건 간에 일본이 물러갑니다.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물러갑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조선에 패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중국에게 밀려서 물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고 메이지 유신이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상이 싹 트는데,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의 대륙으로부터 안전하려면은 조선을 보호를 해야 중국의 간섭이 없어진다는 논리가 생기고, 사무라이가 없어지니까 칼로서 해결할 문제를 말로서 해결하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아주 나쁜 문화가 건너갑니다. 사무라이 시절에는 잘못하면은 바로 죽여버리니까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서 해결하는 문화는 끝이 나지 않고 역사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번복을 할 수가 있죠. 발달하는 것이 뭐냐? 새치 혓바닥, 화려한 문장, 변명, 궤변, 이런 것이 남의 것을 잘 베끼는 일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섰지요. 좌우간 이때 탁월한 논리로 갖춘 사나이가 나타나는데 일본의 근대화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토 히로부미, 키토 다카요시, 야마가타 아리모토, 사이고 다카모리, 바로 한일합방의 주역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이 하는 말 서구에서 밀리는 것은 머리를 숙여서 협상을 하면 되고 잘하면 되고 보호해야 할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첫 번째가 가장 가까운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를 중요시 했지만은 뿌리는 사무라이입니다. 노벨상을 타고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서구를 일찍 베껴서 된 결과이지 독창적인 것은 아니고 국민 모두가 종교, 신사에 미쳐 있습니다. 의존하는 한 앞날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으로부터 나쁜 것을 또 배워와가지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발굴했었는데 일본에서 배운 것이 나보다 센 사람에게는 아부를 하고 약하다 싶으면 무시를 하고 깔아뭉개는 외모, 학벌, 금전 등으로 판단을 하고 아래 사람이 커오면은 모함을 해서 도태를 시키는 그런 것을 배웠죠. 이런 현상이야말로 일제의 잔재입니다. 예를 숭상하고 공부를 하는 우리 옛 선비들이 지켜온 전통을 되찾고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